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바이벌 리포트입니다. 이 책은 2026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크레타, 번역은 정여울, 저자는 데르샤프입니다. 이 책은 인생 제2막을 위한 용 심리 상담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질문 끝에 마침내 얻은 단 하나의 답. 서바이벌 리포트. 정여울 작가의 번역으로 만난다. 어렵고 복잡한 용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설처럼 풀어쓴 이야기. 평소 글 속에 심리학을 녹여내 독자들에게 위로의 문장을 건네는 정여울 작가님을 여러 강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백 번 받은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용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묻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여울 작가는 이 책을 번역하며 드디어 오랫동안 그토록 읽고 싶었던 책을 이제야 번역하고 있구나 하는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데르샤프만큼 깊이 있고 흥미진진하며 독자 친화적으로 용 심리학의 핵심으로 들어간 책은 매우 드물다며 재미와 깊이를 모두 추구하며 마침내 독자를 용 심리학의 거대한 숲으로 초대하는데 성공한 저작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심리학 입문서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산상조각난 노머니, 용 심리 분석가를 찾아오며 시작되는 심리상담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파탄, 번아웃, 우울증을 겪는 노먼의 여정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지극히 닮았습니다. 스위스 CG융 연구소 출신 융합학 분석가 데르샤프가 쓴 원문에 정여울 작가의 따뜻한 문체가 더해져 어려운 심리학 개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소나 등을 상담 장면을 통해 친절한 설명을 통해 삶의 언어로 생생하게 풀어내어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제 삶은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얼마나 많은 감정과 신호를 눌러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이 인상 깊었던 건 융 심리학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한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따라가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실제 상담실에 함께 앉아있는 듯한 밀도로 그려져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견디며 살아남을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버텨야 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중반에서 찾아오는 균열이 실패가 아니라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정여울 작가의 번역으로 만나는 융 심리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인생 제2막을 위한 윤 심리 상담. 아프다. 찔린다. 하지만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치유되고 있다. 중년의 위기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데이브, 벤, 그리고 타냐에게 진정한 치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카를 구스타프 융, 2편의 에세이. 옹기니의 말. 인생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한 융 심리학 상담일지. 과연 용기를 내어 상담실에 찾아갈 수 있을까? 힘들고 아프지만
끝내 상담실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나와 마주할 용기를 주는 책이다. 노먼이라는 남자. 겉으로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다. 그가 선생님께 털어놓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네 보통의 사람들의 고통과 지극히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며 드디어 오랫동안 그토록 읽고 싶던 책을 이제야 번역하고 있구나 하는 희열을 느꼈다. 너무 어렵거나 심오해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융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는 소설의 형태로 보여주는 책이라니. 이런 책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내가 데미안 프로젝트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를 강의할 때마다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며 독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질문했다. 융 심리학에 대한 쉽고 재밌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수백 번 받은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다양한 융 심리학 관련 저서들을 소개해 주었지만 대를 샤프만큼 깊이 있고 흥미진진하며 독자 친화적으로 융 심리학의 핵심을 들어간 책을 매우 드물다. 깊이를 추구하다 보면 책이 어려워지고 재미만을 강조하다 보면 융 심리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곤 하는데 이 책은 재미와 깊이를 모두 추구하여 마침내 독자를 융 심리학의 거대한 숲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한다. 마치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묘하고도 심오한 융 심리학 특강을 듣고 있는 듯한 행복한 착각이 든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 노먼이라는 가상의 인물과 지은이가 실제 상담을 하는 듯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소설을 읽는 융 심리학 상담이자 쉽고 재밌게 풀어쓴 융 심리학 개론서이기도 하다. 나 또한 이 책을 번역하며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뛸 듯이 기쁘다. 이 책에서 노먼은 극심한 우울감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상담실을 찾은 보통 사람의 전형이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이루어온 삶의 모든 성취와 행복이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내 낸시가 그를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멀리하면서 노먼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자신의 행복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에 시달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들게 버텨왔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고 마침내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궁리해 본 적이 없는 자신의 벌거벗은 삶과 마주한다. 그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융 심리학 상담사인 나를 찾게 되고 나는 그와의 상담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의 고통과 치유의 여정을 펼쳐 보이게 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레이첼과 아놀드인데 레이첼은 융 심리학 전문가인 나의 상상 속 아니마, 남성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여성성이고 아놀드는 나의 절친한 벗이면서 동시에 나의 그림자, 내 오랜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응축한 인물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이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나는 노먼과 나와의 만남, 우울감을 앓고 있는 내담자와 융 심리학자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내면의 자기와의 만남임을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솔직해질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의 수많은 트라우마, 낯뜨거운 실수들, 부끄러운 과거, 남에게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까지 심리상담사 앞에서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 흥미로운 심리상담 속 주인공 노먼은 바로 그 어려운 과제를 해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담사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내면의 자기와 투명하게 마주서는 것. 남들에게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마주하는 것. 그것이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용기의 시작이며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융 심리학의 제안이다. 특히 온갖 불안과 우울로 가득한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그저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융 심리학에서는 중년의 위기야말로 자기 안의 눈부신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로 바라본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되찾는 것. 나아가 성난 파도처럼 마구 밀려드는 고달픈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끝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되찾는 것. 그 찬란한 개성화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제2의 사춘기가 바로 중년의 위기다. 사춘기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극심한 영혼의 성장통을 겪지만 중년의 위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방황과 좌절을 멈출 수 없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사춘기의 고통이 내 영혼에 눈뜨는 아픔이라면 중년의 고통은 한 번도 뒤집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카드를 마침내 뒤집는 순간의 고통이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워내 내 인생을 찾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보다 성숙한 아픔이다. 생물학적 태어남이 제1의 탄생이라며 이 시기에 개성화는 중년의 위기를 거쳐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제2의 탄생이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태어남의 아픔은 반가운 깨어남의 증거이기도 하다. 융 심리학에서 중년의 위기를 오히려 개성화의 긍정적인 기회로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방황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든 아픔이 바로 제2의 탄생, 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성장통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모든 방황이 결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기쁘게 깨닫게 되었다. 특히 마흔 이후의 방황은 타인의 시선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참 자아로 이끌어주는 아리아드네의 실 같은 역할을 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고 보며 참 아름답고 쓸모있는 방황의 시간이 지닌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나아가 내가 잘 돌봐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보살피는 마음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길 바란다. 여기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던 한 가족이 중년의 위기로 인해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 가족의 붕괴는 남편 노먼의 불륜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내도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진짜 문제를 숨김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부부 사이의 육체적 친밀감이 사라진 것으로 시작된 중년의 위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어 심각한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까지 번진다. 그러나 끝내 희망은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그칠 줄 모르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아무리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내게 남은 희망 한 가닥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다. 중년의 위기를 잘 겪어내는 사람은 이후 인생 제2막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신의 지형들을 거머쥐게 된다. 또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비단 중년의 위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만의 꿈, 내게 어울리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사람, 인간관계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원래의 내 모습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아픔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 커다란 트라우마는 없지만 소소한 트라우마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커다란 장애물이 된 것 같은 당혹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쉽게 검색하고 간단하게 소유하는 간편한 정보가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내 인생의 지형도를 거머쥔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눈부신 젊음과 용기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당신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며. 정여울. 프롤로그. 중년의 위기는 마치 급성 신경증처럼 갈등, 우울증,
불안의 형태로 닥쳐온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증상들이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의 징후라고 믿는다. 하지만 카를 융은 이 모든 증상을 자기 치유의 시도라고 보았다. 중년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정신이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내적 갈망의 발현이라고 본 것이다. 융은 이렇게 말한다. 신경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신경증이 일어나는 순간은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그것은 보통 새로운 심리적 조정, 즉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증으로 인한 인격의 붕괴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 중년의 위기에서 겪는 신경증은 개인을 새로운 깨달음, 더 높은 자기인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융 심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중년의 삶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들과 연관된 갈등, 우울, 그리고 수많은 다른 증상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외부의 사건으로 일어난다. 카를 구스타프 융, 아이온. 성장의 시기에는 언제나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것이 마치 아이의 첫 번째 탄생과도 같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바로 형태를 얻으려 몸부림치는 모든 것의 흘러넘침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위대한 성취에 다다를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머물러 있지 않은 일이다. 이 혼돈을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 첫 시작의 어려움, 수레둔, 역경의 세 번째 궤. 아!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고 있어. 처음엔 너무 넓어서 두려웠는데 달리다 보니 양쪽 멀리 벽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게 오히려 반가웠어. 하지만 이 긴 벽들이 점점 빠르게 안쪽으로 좁혀들더니 이제 나는 마지막 방에 다다랐어. 저기 구석에는 덫이 있고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그렇다면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며 쥐를 잡아먹었다. 프란츠 카프카, 작은 우화. 무의식 속에 환상을 지닌 사람은 때로 정신 이상자처럼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가 자기 무의식과 진정으로 마주할 때까지는 그 환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야 한다. 카를 구스타프 융, 서신집. 무의식의 내용은 무엇이든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우리를 뒤에서 덮쳐 사로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무의식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무의식에 쌓인 온갖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무의식과 진정한 관계를 맺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을 억압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마리 루이제 폰 플라츠. 민담 속 구원 모티브. 나는 인정한다. 내게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지만 아주 가까이에 내가 붙잡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 길을 찾는 것뿐. 그리고 그 길을 찾았을 때 과감히 용기를 내는 것. 프란츠 카프카, 일기.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의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 인생 제이막의 문 앞이라며 이 책은 그 문을 여는 조용한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버텨온 시간마저도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임을 이 이야기는 따뜻하게 증명합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